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마음은 육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기관이 아니다. 비물질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유일한 특성은 눈, 귀, 코, 혀, 몸에 의하여 식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감각에 의하여 생성된 정보를 유일하게 마음이라는 비물질적 기관이 읽어낼 수 있다. 마음이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의 한 기관이었다면 인간은 디지털 정보를 읽는 하나의 기계, 즉 컴퓨터에 불과했을 것이다. 오늘은 뇌는 바보다의 내용 중 의식은 뇌에서 생성되는가에 이어 두 번째 이야기, 마음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마음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마음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생각, 인지, 기억, 감정, 그리고 상상력의 복합체로 드러나는 지능과 의식의 단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뇌의 모든 인지 과정을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마음이란 인간을 비롯한 다른 생명체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특성이다. 마음이나 의식이 비물질적인 것으로 구체화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화에 대한 염원이 있어 왔다.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마음어라 하고 그런 마음어들에 의하여 이해되는 지식 체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 마음어들은 다른 정보와 같이 뉴런 다발에 의해 전송되어 이해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마음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마음의 구조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마음을 생각, 감정, 기억, 의식 등과 혼동하여 잘못 사용하여 왔다. 우리는 흔히 내 마음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곤 하는데 이 경우 마음은 인식의 주체가 된다. 그런데 저것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든다 라고 말하면 이 경우의 마음은 우리의 내부 어디선가 일어나는 현상 내지는 객체가 된다. 이처럼 마음은 경우에 따라 주체가 되기도 하고 또는 객체가 되기도 한다. 주체와 객체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왔다. 마음기관이 마음 정보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제6감과 같다. 그것은 텔레파시라고도 하고 ESP라고도 한다. 텔레파시라는 용어는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이든 육체를 지니지 않은 영혼이든 어떤 다른 존재의 마음과 초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했다. 텔레파시는 사진이나 전화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먼 곳에 정보를 전달받았던 19세기 문화와 관련이 있다. 전화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듯이 텔레파시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불교는 제6감 또는 ESP와 같은 감각을 감지할 수 있는 육체의 기관으로 마음기관을 설정한다. 마음기관이 마음종자를 읽어낼 때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한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일어나는 감정을 생각해보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일단 눈으로 그 사람을 인식하는 시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 마음기관이 그 사람과 관련하여 저장식에 저장되어 있던 식의 정보를 읽는다. 그 정보를 읽게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 분노가 바로 마음작용이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마음기관이 마음종자를 읽게 됨으로써 인식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작용이 일어난다. 감각을 비롯하여 학습이나 경험을 통하여 인식되는 모든 식에 관한 정보가 마음종자라 할 수 있다. 서양의 과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식의 정보가 뇌에 저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뇌의 모든 식의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뇌가 죽으면 저장되었던 모든 식의 정보도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신분석 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의 세계를 설정한다. 마음작용은 소위 내부에서 일어나는 느낌, 기분, 감정 같은 것들이다. 느낌이나 기분, 감정 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표적인 마음작용으로는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마음작용이 있지만 문제는 마음기관이다. 마음기관이 객체인 마음 정보를 읽는 주체로서의 마음이라 생각하면 마음기관의 의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마음작용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느낌이나 기분 또는 감정 등을 객관화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느낌이나 기분, 감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단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때로는 흥분해서 들뜨기도 하고 호흡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 느낌, 기분, 감정 같은 것들이 모두 마음작용이다. 마음작용은 마음기관이 마음 정보를 인식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마치 땔감이 불을 만나 연소될 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과 같다. 불을 마음기관이라 하고 땔감을 마음정보라 한다면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음작용과 같다. 이처럼 마음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 마음작용도 달라진다. 그래서 마음작용은 마음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장식에 저장된 마음정보의 성품에 따라 마음작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마음작용은 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음기관이나 마음종자는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 마음작용이 뇌에 영향을 미치고 뇌는 육체에 명령을 내린다. 마음작용은 상태에 따라 육체로 하여금 심장박동, 혈압변화, 호흡변화 등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일어난 마음작용에 따라 엔돌핀과 같은 유익한 호르몬을 분비하게도 하고 아드레날린과 같은 해로운 호르몬을 분비하게도 한다. 술이 간을 손상시키고 담배가 폐를 손상시키듯이 부정적인 사고가 뇌를 손상시킨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뇌에서는 신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화학물질을 방출하고 반면 긍정적인 생각은 신체를 편안하게 하는 화학물질을 방출한다. 화는 사실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화가 나면 근육이 긴장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심지어는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한다. 즉, 마음작용이 뇌에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후세계에서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오감각식은 일어나지 않으며 제6식만이 일어난다. 제6식이 일어나면 마음작용 또한 당연히 일어난다. 그렇다면 육체가 없어도 마음작용은 일어나기 때문에 뇌가 마음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작용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뇌는 마음작용에 따라 반응하여 육체의 각 기관에 지령을 내리는 육체의 컨트롤 타워에 불과하다. 마음기관이 마음정보를 만나 생성되는 마음작용은 식의 정보가 되어 다시 저장식에 저장된다. 우리는 과거의 특정 사건으로부터 느꼈던 마음을 고스란히 다시 느낄 수 있다. 특정 사건으로부터 기뻤던 마음, 슬펐던 마음을 저장식에 고스란히 저장해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인간은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 마음기관이 하루에 6만 가지 마음 정보를 찾아 읽는 것이다. 어떤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마음 정보를 찾아 헤매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의 생각 없이 이 정보 저 정보를 뒤적거리는 것이다. 특정한 정보를 찾기 위하여 저장식의 마음 정보를 뒤적거리는 과정이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음 정보를 뒤적거리는 과정을 생각이라 할 수 있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 정보를 뒤적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상상, 망상, 공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장식에 저장된 정보를 뒤적거리며 일으키는 생각이란 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으며 반드시 동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끔 무엇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왜 그 얘기를 하였는지 묻곤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코끼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왜 코끼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는지 서로 묻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코끼리 얘기는 한 친구의 태국 여행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한 친구의 태국 여행은 지난해 여름 휴가 얘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그로부터 생각해 나가는 것이 생각의 과정이고 의식의 생성 과정이다. 그렇다면 생각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생각의 1차적인 출발점은 오감각식이다. 눈, 귀, 코, 혀, 몸의 5개 감각기관이 빛, 소리, 향 등의 접촉물체의 대상을 만나 시식, 청식, 후식, 미식, 촉식을 일으킬 때 그것으로부터 생각은 출발한다. 생각의 2차적인 출발점은 마음기관이 마음 정보를 만나 생성되는 제6식이다. 제6식은 마음기관이 마음 정보를 읽음으로써 일어나는 의식으로 제6식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는 대부분이 오감각식이다. 우리는 항상 마음 정보를 뒤적거리고 있다. 식은 항상 생각하고 상상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다. 생각은 인간의 지적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생각하는 사유의식을 인간 존재의 근본으로 삼기도 하였다. 오늘날 과학을 보면 마른 나뭇가지나 돌멩이와 같은 무생물도 마음기관과 마음정보가 저장되는 저장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식물도 의식이 있다. 식물은 동물처럼 눈, 귀, 코, 혀는 없지만 빛, 소리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몸과 마음기관이 있다. 햇빛을 따라 가지가 뻗어나가고 음악을 틀어주면 성장이 촉진된다는 것이 이미 실험에 의하여 밝혀졌다.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미립자들의 특성이라고 설명한다. 독일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하이젠베르크는 미립자들은 우주의 모든 정보와 지혜에 힘을 갖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 물과 바위 등 어떤 것으로든 현실화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진 마법의 알갱이들이다 라고 하였다. 미립자들은 불가사의하게도 거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단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었던 미립자들은 우주 반대편에 떨어져 있든 아무 상관없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영원히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입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모든 우주 정보와 소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자 물리학의 이론은 양자라고 하는 아원자 단위가 현실의 빌딩 블록이라고 가정한다. 물질, 에너지, 시간 및 공간은 모두 양자의 변형으로 구성되며 물질의 양자는 물질의 입자와 에너지의 물결로 보인다. 물리학자들은 실험적으로나 수학적으로 이 원리의 진실성을 반복적으로 입증해왔다. 주어진 아원자 단위가 물질의 입자인지 또는 에너지의 물결인지를 결정할 때 물리학자들은 가장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을 고안하였다. 이 실험을 더 많이 수행할수록 그들은 물질 입자가 사실상 에너지의 파동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 시점에서 입자는 물질의 입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물리학자들의 마음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관측을 하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은 물질이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인간의 마음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마음 자체를 부인할 사람도 없다. 마음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듯이 마음기관이나 마음 정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에게 마음기관과 마음 정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미립자의 특성이라 설명하는 오늘날의 과학을 보면 마른 나뭇가지나 돌멩이와 같은 무생물도 마음기관과 마음 정보가 저장되는 저장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음 정보에 따라 진행되는 생각이나 마음작용을 바라보는 자각을 인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호흡이 있다. 호흡은 생명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호흡을 멈춘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호흡은 정신수양뿐만 아니라 육체 건강을 위해서 태고적부터 매우 중요한 수행의 대상이었고 수단이었다. 우리는 자율신경을 임의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호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 호흡은 정신 상태를 반영한다. 마음이 평화롭고 조용하면 호흡은 규칙적이고 길어진다. 그러나 마음속에 부정적 상념이 일어나는 호흡은 더 거칠어지고 빨라진다. 그래서 호흡에 대한 관찰은 현재의 순간에 대한 각성이다. 호흡을 관찰하면 다른 생각들이 끊어진다. 생각의 사이클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의식 없이 지나쳤던 부분을 또렷하게 의식할 수 있다. 호흡은 의식과 무의식의 양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호흡에 대한 관찰은 무의식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고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대부분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생각에 빠져 있다.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호흡을 알아차리면 현재의 순간으로 마음을 돌려놓는데 도움이 된다. 일어나는 마음작용을 자각하라는 것은 심을 자각하라는 것이다. 신을 주시하라는 것은 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우리는 걸을 때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인다. 그런데 우리는 팔다리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못한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행위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마음기관이 열려 소위 도가 통하는 깨달음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많은 현자들이 깨달음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이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다르게 설명되었다. 각자의 이성적 사고에 따라 깨달음을 설명한 경우도 있었고 명상이나 수행을 통하여 직관과 통찰로서 깨달음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깨달음의 마음 자체도 초월의식, 우주의식, 자아의식, 순수의식, 궁극적 실제 등으로 불리었다. 미국의 물리학자 프리초프 카프라의 연구에 따르면 깨달음의 마음과 관련된 정신적 세계가 양자 물리학에 의해 설명될 수도 있다. 기반에 있는 근본적 실체의 일시적인 발현으로서의 물리적 사물들과 현상들의 개념은 양자장 이론의 기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동양적 세계관의 기본 요소가 되기도 한다. 아인슈타인과 같이 동양의 신비가들은 이 기반의 실체를 유일한 실제로 여겼으며 모든 현상적인 양상들은 일시적인 것이요 환상적인 것으로 여겼다. 동양 신비가들의 이와 같은 실제는 물리학자의 양자장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현상들의 본질로서 여겨지기 때문이며 모든 개념과 일부분만을 설명할 수 있는 잘 정의된 하나의 개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원자적 세계에 관한 물리학자들의 양자장에 의한 해석에 배후에 있는 직관은 세계에 대해 자신들의 체험을 궁극적인 근본적 실제로 설명하는 동양 신비가들의 직관과 아주 가까운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동양은 지식보다는 지혜를 가르쳤다. 동양에서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하여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고까지 하였다. 말이나 글로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으니 말이나 글에 의지하지 말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달으라고 하였다.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였던 동양은 더 이상 그 오랜 과제를 저버리고 더 많은 지식을 향하여 그리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와 힘을 향하여 매진하고 있다. 인간의 마음을 향한 통찰과 직관은 빛을 잃어가고 부와 권력을 향한 아이디어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 서양은 인간의 마음이 뇌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뇌 속에 마음에 관한 비밀이 있다고 판단하고 뇌를 절개하고 뇌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마음에 관한 비밀은 뇌에도 숨겨져 있지 않았다. 급기야 신경과학을 전기신호의 노예로 만들었다고 비판하였다. 서양은 물질적 풍요가 인간의 궁극적 행복과 궁극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인간의 마음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동양의 철학과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명상이나 힐링과 같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 그들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엄청난 지식에 기반을 두고 돌리던 생각의 사이클을 멈추고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